그리고 이번 시간에 그래도 제일 좀 약간 까탈스러운 얘기를 해볼게요. 28페이지 보시니까 중간 정도의 수요의 탄력성과 임대부동산의 임대 수입이다. 이거 있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남양주 지역인데 남양주 지역의 맥주의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그럴 수 있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한 1650원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때 균형 거래량이 55만 병이다. 그러면 자, 한 병당 165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게 균형이죠. 그러면 55만 병 곱하기 1650 해주면 자, 이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이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총 지출액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뭐라고요? 총 지출액. 그 다음에 거꾸로 한다면 공급자 측면에서 뭐가 돼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줬으면 걔들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뭐라고요? 총 지출액. 상대방은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좁혀서 자, 하나의 개별, 이따가 잠깐 하겠지만 시장도 개별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원룸 주인을 지금부터 요걸 원룸이라 치자. 그러면 원룸이 총 5칸인데 5층인데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 주인을요 매도인 해줄게요. 원룸 주인을 뭐라고요? 매도인. 원룸을 구입하려는 사람을요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원룸 주인을요 임대인 해줄게요. 파는 자가 아니라 임대인. 얘는 뭐라 할까요? 임차인 해줄게요.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대료가 비싸면 덜 소비하려고 하죠. 싸면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거는 임대료.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가면 더 많이 공급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입니다. 그죠? 그럼 임대인은 이렇게, 임차인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때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량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요 하나의 그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요만큼이 결국 뭐라고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고요? 총 지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래의 면적이 뭐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총 지출액.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걸 볼게요. 제가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자기도 뭐가 들어갔다고요? 임대 같은 거 할 때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공급할 때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만큼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공급할 때 뭐 받고자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해볼게요. 이 정도 공급할 때 자, 자기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이 정도 공급할 때도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만큼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임대를 올리겠다. 그 얘기는 이 정도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칸당 임대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공급할 때 단위당 아니면 평당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하는 걸요 임대료를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를 뭐라고요? 올리겠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올리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 본다면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지출액.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나중에 이제 결론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그려졌다. 이건요, 이건 탄력적으로 그려졌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자,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일반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그려졌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 경우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가격, 이거는 수량이고, 가격, 수량이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자, 요 아래의 면적이 뭐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수입액. 근데 임대료를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임대 수입이 이만큼으로 팍 줄어들었네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팍 줄었죠? 팍 줄었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요 면적과 요 면적 차이를 비교하면 되죠? 확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확 줄어들었냐면, 자, 임대를 올렸더니 여긴 사람이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를 올리니까 여긴 사람이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디까지 올렸으면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다 나간 겁니다. 그죠? 그 옆에 원룸텔, 다른 뭐 원룸이라든가 뭐 하숙집도 많이 있고, 그죠? 다 나갔다는 얘기죠. 텅텅 비니까 임대수입 팍 줄을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액이 되는데 이만큼, 이렇게 총수입액 이만큼이죠. 근데 임대를 올리겠다.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임대 수입이 팍 늘어났네요. 이렇게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팍 늘었죠? 팍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는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팍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이해가 되겠나요? 다시.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 누구 입장하고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수요 곡선이 가격 수량이라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이러면요, 이걸요, 비탄력적이다. 이걸요, 탄력적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면, 갈 데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대학교 앞에 임대주택이라면 요거 별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대체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의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치자. 그러면 요 아래의 면적 어디 갔어요? 좀 잠깐 빨간색 좀 가져올게요.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뭐라고요? 총수입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요 아래의 면적이 뭐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액이 되는데 이렇게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맞죠? 그랬더니 임대 수입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팍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팍 줄었죠? 그죠? 팍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사람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 아니라도 옆에 널려있는 게 원룸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올리면 안 살면 될 거 아닙니까? 팍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팍 줄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소비 행태가 이렇게 그릴 때는 임대를 올리기라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뭐라고요? 임대를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게 하는 게 유리하지. 그죠? 자꾸 올려봐야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약간 까탈스러운 얘기네요. 요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무슨 수입이라고요? 총수입액. 근데 임대를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임대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로 이만큼으로 팍 늘어났네요. 팍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더니 여긴 사람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갈 데가 거의 없으니까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를 올리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임대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굳이 뭐 정리하자면,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비탄력적이 될 수도 있는데,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그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는데, 탄력적일 경우는 임대를 올렸더니 다 도망갔죠?
그래서 임대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임대 수입 뭐라고요? 감소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임대료 이렇게 하락시키면 또 팍 늘어납니다. 임대 수입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반대로 비탄력적일 경우는 임대를 올렸더니 팍 늘어났죠? 그래서 임대 수입은 증가했네요. 자, 반대로 임대를 인하하게 되면 임대 수입은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런 형태로 그릴 때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집 주인의 입장에서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헷갈리죠? 근데 비탄력적일 때 감소한다는 건 그러면 여기서 임대를 낮추죠? 그럼 임대수 이만큼 해서 이만큼 팍 줄어들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올리는 게 유리하다.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아까 얘기한 대로 단위 탄력적이다. 무슨 탄력적이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면 어떻게 그린 거라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형태로 그린 거죠? 이렇게 그린 거죠? 이게 어떻게 그린 거냐면, 자, 얘는 수요구선 아래 이면적이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겁니다.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여기서 이렇게 올리든 아니면 임대를 내리든 항상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일 경우는 임대료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항상 불변입니다. 항상 뭐라고요? 불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를 올렸을 때 임대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때 비례하는 거니까 나중에 암기하는 걸 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자, 이 임차인의 소비 행태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자,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갈 데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요? 많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릴 때는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곡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아래 이 면적이 어디 갔어요? 이 아래 이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총 수입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를 여기서 올렸더니 팍 줄었죠? 팍 줄어든 이유가 임대를 올렸더니 다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팍 줄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었는데 임대를 이렇게 올렸더니 팍 늘어났죠. 팍 늘어났다는 얘기는 갈 데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 앞에 임대주택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원룸이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를 올리니까 여기는 학생들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수입이 팍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은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조금밖에 하락이 안 됩니다. 얘는요, 공급이 증가하면 팍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약간 좀 까탈스러운 내용인데, 그래도 약간 감은 잡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릴 때는, 자,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임대를 올리니까 이 사람 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팍 줄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렇게 그릴 때는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임대를 올렸더니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팍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다시 해요? 어째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굳히기 작업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볼게요. 요 지울게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그린다는 갈 데가 많아요, 저거요? 많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니까 다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수입 팍 줄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임대를 올리는 게 좋아요? 그냥 낮추는 게 좋아요? 좀 낮춰서 뭐라고요? 그냥 살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입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올렸다간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갈 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올리니까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자, 올리면 올릴수록 임대수입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임대를 내리면요, 오히려 임대수입이 줄어듭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두 번째 테마는 뭐라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 두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elasticity supply 이런 걸 써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뭘 가지고? 백분율. 그러니까 가격이 한 10% 변했을 때 공급량이 그 이상 변할 수 있죠. 이걸요, 탄력적이다. 그 이하로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형태로 측정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보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계산. 자, 계산은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20% 항상 요게 기준이라고 했죠. 100원에서 20원 올랐으니까 20% 오른 겁니다. 나중에 계산한 거 다 할 겁니다. 20%가 올랐네요. 그랬더니 자, 10만 병을 공급하려다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16만 병으로 늘리려고 한다.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그러니까 16만 병으로 늘리려고 한다. 그럼 몇 프로가 증가한 거예요? 몇 프로가요? 60,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10만 병에서 6만 병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60%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60%가 증가했다. 그러면 계산하면 3이 되는데, 이거는 플러스 그냥 3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가격과 수요랑 항상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절대값 씌우든가 마이너스 붙인 건데, 이거는 그냥 놔둬도 항상 뭐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합니다. 항상 뭘로 나와요? 플러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거 헷갈리니까, 자, 얘가 됐든 제가 됐든 계산할 때 항상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얘가 됐든 제가 됐든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시되, 나중에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 반대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비례한다. 같이 움직인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것만. 다시 한번, 이거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얘가 됐든 다 부호는 뭐라고요? 무시하시고. 계산했죠? 그죠? 계산했고, 그 다음 전부 다 마이너스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석할 때 얘는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얘는요, 가격과 공급량은요, 같이 굽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한 3가지 정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어디 갔어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한 80%를 늘리려고 한다. 그럼 80은 10으로 나누니까 8이죠? 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이런 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수요량이 왜 나와요? 공급량은요, 2%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0.2죠? 0.1보다 작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10%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10을 10으로 하니까 1이죠? 이걸요, 단위 탄력적이다.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이 한 10% 변했을 때 이거 이상 변한 걸 뭐라고요? 자, 탄력적이다. 그 밑으로 변한 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한 걸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형태로 한 놈, 그 다음에요, 요거 두 놈, 이렇게. 자, 요 지역은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런 지역은요,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가격, 이거는요, 공급량, 가격, 공급량,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디 갔어요? 자, 잠깐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이런 거밖에 용이할 경우는 상당히 완만한 형태 이렇게 그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급한 형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근데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무지막지하게 늘었다. 왜 그러냐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요? 안 내줘요? 잘 내주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요 지역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거의 안 늘어났죠? 조금밖에 안 늘어났죠? 왜 그러냐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니까 많이 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자, 지금부터. 자, 이런 형태는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네,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죠. 이런 걸요,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소 자,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극단적 하나, 5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자, 2개, 그다음에 3개, 4개, 5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자, 그러면 만약에 공급선 자체를 거의 수평에 가깝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좀 올라가니까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죠? 그죠? 그러면 아예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라고요? 수평.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눈곱만치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0.00001%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0.0001%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하나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적으로 변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좀 지나치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다 떨어뜨리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수직.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그죠? 근데 그대로 아닙니까? 공급량이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그대로죠? 아닌가요? 그대로죠. 아, 가격이 올라가도 그대로죠. 이거는 가격 변화에 꼼짝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비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이걸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어떻게 해요?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이걸 원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점. 원점으로부터 출발한 직선의 경우 이렇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이제 증명해라 이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우린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백분율로 계산할 때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걸요, 단위 탄력적이다 집니다.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냥 소중한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 소중한 남자다. 이렇게 해서 완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요, 완전 뭘로 바뀌었어요? 비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 정도 중간 정도 가장 좋은데, 자, 어쨌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현실 경제에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요, 보통 이제 얘랑 얘 정도는 뭐 요 정도 형태로 그려진다.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탄력적. 그 다음에 얘와 얘 정도를 이렇게 수량축의 절편을 두고 출발하는 이런 형태.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평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게 수직의 형태를요, 완전 비탄력적. 원점부터 출발하는 경우를요,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때 기울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를 뭐라고요? 기울기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를요, 기울기다. 그러면 이게 1이고 10이라면 1분의 1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10이고 1이라면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요, 기울기가 크다. 이러라고요? 기울기가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뭐라고요? 작다. 그리고 이런 거는요, 기울기가 급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울기가 뭐라고요? 급하다. 이런 걸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울기하고 탄력도는 반대입니다.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크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요, 비탄력적인데 기울기는 크다.
탄력적에서 기울기는 뭐라고요? 작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요, 비탄력적이라는데, 기울기는요, 크다. 기울기는 뭐라고요? 크다. 근데 이런 걸요, 탄력적인데, 기울기는요, 작다. 할 수 있죠? 기울기는 작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자, 우리 교재에 어디를 볼 거냐면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 30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먼저 인허가 받기가 용이할 경우는요, 탄력적, 용이하지 않으면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자, 지금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용도 전환이 용이할 수도 있고,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는데, 공법상 규제 같은 것도 거의 없고, 뭐 산이나 강 이런 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아주 수월하답니다. 그럼 많이 늘릴 수 있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용도 전환 힘들다는 얘기죠? 공법상 규제도 너무 많고 산이라든가 절벽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작업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거는 뭐가 있어요? 요거는 어선입니다. 어선. 얘는요, 유조선. 자, 어떤 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어선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좀 작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치자. 그럼 1년에 몇 대 만들어요? 12대 만들 수 있네요. 근데 유조선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크니까 1년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측정 기간을 1년으로 잡아요. 몇 년이라고요? 1년. 1년 동안에 어선 가격이 오르면 한 12대 늘릴 수 있죠? 근데 얘는요, 유조선 가격이 오르면 한 대밖에 못 늘리네요.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짧을수록 어떻다고요? 탄력적. 길면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단기라고 해볼게요. 얘는요, 장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건설업자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죠? 근데 한 6개월로 잡고 얘는 3년 정도 잡아요. 그럼 6개월 동안에 아파트를 짓는 거는 뭐 쉽지만 않겠죠?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3년 정도라면 충분히 많으냐 안 늘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누가 신나냐면, 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파트 팔려고 내놓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기존 주택에 공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도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고 싶죠? 이걸요, 신규 주택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6개월로 잡아요. 몇 개월하고요? 6개월. 6개월 동안에 아파트를 새로 만들어서 짓는 거는 좀 어렵겠죠?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존 주택은,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되는 거죠? 내놓는 게 팔려고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인데 기존 주택의 공급은요,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는 가격이 공급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술 수준이 부쩍부쩍 향상되거나 아니면 생산 요소인 그 건축 자재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점점 절감된다는 얘기죠. 학습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뭐 기술 수준이 답보 상태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도 오히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오히려 많이 못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지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자꾸 큰 흐름에서, 논리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림을, 요 두 가지 그림을 글자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모든 게 요걸로 해결됩니다. 수요 곡선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자, 이런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럼 여기서부터 응용해갖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으로 하면 되죠?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이 뭐가 돼요? 공급자 측면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수입액인데 임대를 올렸다 그러면 팍 줄어든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으니까. 자,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수입액이었는데 임대를 올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팍 늘어났네요.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 그리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조금밖에 하락이 안 됐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예, 가격이 팍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것도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가격은 조금 올라가는데 얘는요, 팍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답니다. 탄력도에 대해서는 요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게 답니다.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죠? 진짜입니다. 나올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막 이렇게 막 암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공부도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그림이 있죠, 요게 답니다. 나중에 보세요.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응용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곧바로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짜 구라 아닙니다. 내가 뭐 여기 와서 구라치지 비싼 돈 내고 구라 받으려고 나오셨나요? 구라치는 거. 그래서 33페이지에 경기 변동 이런 게 있는데, 자, 경기 변동은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경기 변동이다 해줍니다. 33페이지.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는 그 다주택자들, 주택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자, 아무래도 집 사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출받기 너무 힘들어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출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다면 아무래도 거래도 많아질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작년 11월부로 미 연방금, 그리고 자, 이 실수요자 목적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11월부로 그 미 연방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습니다. 걔들 자꾸 올라가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는 사람이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상당히 막 인상했습니다. 인상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 집 사겠다는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래가 줄어들죠. 거래가 줄어드니까 가격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도 뚝 끊기고, 자, 거기다가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요 주변에다가 우리 남양주에도 왕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남 쪽에도 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이 아니라 거기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에 이제 계양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거기 과천 있죠. 이렇게 해서 3기 신도시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사람들은 신도시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바로 근처 아닙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도시 예정 지역은 처음엔 집값 굉장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이제 얼마 있으면 분양 받아놓고서 아니면 그런 거 사는 거 기다렸다가, 그러면 건축 기간이 길어야 짧아요? 보통 2, 3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 딱 받아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시장은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거래는 뚝 끊기고 가격은 이제 침체될 가능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해줍니다. 뭐가 안 좋다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을 때는 뭘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뭘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공부나 하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움직였다가는 괜히 돈만 날립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거래가 이제 뚝 많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그 중개업소는 많고 하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최고라고요?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돈 많이 안 들고. 그래서 근데 공부도 오래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짧게 하게 되면 돈 많이 안 들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자꾸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자꾸 경제가 안 좋으면 그걸 자꾸 올리려고 하는 심리가 계속 높아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자꾸 국민들이 반발이 심해지고 그러면 다시 올리려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지나치게 화랑이 된다면 자꾸 그걸 다 놔두는 상태에서는 계속 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짧게 될 수도 있고 길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조만간에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그때 이제 딱 자격증 딱 따서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지금 뭘 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공부는 하는 게 최고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책이나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괜히 뭐 부동산 투자한다, 뭐 아니면 중개업 하신다 했다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네 소리가 개소리 같다 이런 분 한번 말씀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제 오늘은 경기 변동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이 경기 변동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반 경기 변동이다. 일반 뭐라고요? 경기 변동이다. 요거는 이제 총체적인 국민 경제 전체의 활동 수준. 예를 들어서 뭐 국민 소득이라든가 실업률, 인플레이션 아니면 종합 주가 지수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수치 자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일반 경기 변동 해줍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부동산만 떼어내서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이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은 이렇게 이제 측정한 학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이제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측정한 학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이제 한 4가지 형태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맨 먼저 요거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키친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발표했다 해서요, 키친 파동이다 해줍니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조셉 키친이라고.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부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배가 아파서 거기서 이제 태어났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너는 키친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그 비공식적으로 누가 얘기했는지 어디 뭐라고요? 얘기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키친 파동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요거는 키친이고, 요건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자마자 까불까불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나 담배나 줘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남자친구 사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까불까불하니까 엄마가 너 죽을래? 이렇게 해서 이름이 죽을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죽을래 하다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요? 죽을라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요, 죽을라 파동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라고요? 깝죽깝죽 되다가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어디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쿠즈네츠 파동이다. 요거는 요 사람 무슨 이렇게 시비 걸 게 별로 없네요. 쿠즈네츠 파동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다.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름 더럽게 기네요. 어쨌거나, 이게 되게. 그래서 요 밑으로 갈수록 어쨌거나 숫자가 아니라 단어가 길죠?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주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뭐가 길어진다고요? 주기가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먼저 키친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고라든가 금리가 이제 변동될 수 있죠? 그러면서 3, 4년 주기로 변동되는 이런 걸요, 키친 파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원인이 돼서 보통 이제 8에서 10년 주기로 변동되는 이러한 파동을요, 주글라 파동이다. 좀 더 파동, 경기 변동 똑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요, 주글라 파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쿠즈네츠 같은 경우는 보통 인구가 이제 갑작스러운 변동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의 변동 이런 것 때문에 20년 주기로 변동되는 이러한 형태를요, 쿠즈네츠 파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콘드라티에프 파동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컴퓨터가 없다가 컴퓨터가 발명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이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1990년대입니다. 90년대 후반. 이때가 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이 갑자기 발명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요, 그 전에 석탄 때다가 석유가 발견됐다. 이런 것 때문에 50에서 60년 주기 있죠.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변동되는 걸요, 콘드라티프 파동이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일반 경기 변동하면 주로 주글라 파동을 얘기합니다. 이걸 주순환이다 해줍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순환을 뭐라고요? 주글라 파동이다. 그래서 별 말이 없이 자, 일반 경기 변동하면 주글라 파동을 주로 얘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부동산만 떼어내서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요걸요,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학자에 따라서는 쿠즈네츠 파동을 부동산 경기로 간주한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변동되면 주택 경기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 이것도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한센이 얘기하는 파동, 요거를 부동산 경기로 간주합니다. 한센 파동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건축 경기가 원인이 돼서 자, 보통 이제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변동을요, 한센 파동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한센 파동. 그래서 자, 보통 이제 한센 파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딱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어떠한 뭐 특징이 있냐, 아니면 특성이 있냐, 이렇게 얘들에 비해서 좀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종합 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아니면요, 자, 이 그 국민 소득, 인플레이션 실업률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얘는 부동산 경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측정 지표를 삼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측정 지표를 뭘로 삼을 건가? 이렇게 측정 지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기 변동의 이제 세 번째 형태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자, 이렇게 순환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왕왕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왕왕이라는 거는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자, 부동산 경기는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리는 장기적인 파동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가끔가다 자,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2, 3년에 한 번꼴로 경기가 좋아졌다는 아파트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거는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미집 모형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의 구성, 노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33페이지에 보시니까 맨 먼저 일반 경기 변동 찾으셨죠? 맨 위에 요거는 우리 교재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143페이지.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34페이지 노트 부동산 경기 변동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14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예전에 뭐 적어놓은 것 같은데 몇 페이지라고요? 146페이지.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36페이지에 아래쪽에 거미집 모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어떻게 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었다. 자, 안 쉴래요? 쉬세요. 이렇게.